중국은 우리를 지금 속국같이 생각해요. 무시하고. 일본은 우리를 자기들이 지배했던 노예로 생각한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미군이 철수되면은 항상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건들 만한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예요. 북한은 일본 적이고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의 가상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만들면은 비수 역할을 할 수 있죠. 가장 오랫동안 물속에 숨어서 도쿄나 상하이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단지 핵탄두는 없다 이거지. 잠수함 크기를 키워야 되겠죠. 핵탄두 아니더라도 뭐 현무5나 이런 것 같죠. 핵탄두를 크게 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죠. 요즘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각국이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자꾸 가지려고 하느냐.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잠수함이 출현했단 말이죠. 1차 대전부터 잠수함이 출현하고 2차 대전까지 해전의 양상을 바꾼 게 잠수함이에요. 그때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었어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이 물 위에 지나가면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발전기 돌리고 전기가 생산되면 그거를 배터리에 충전해요. 충전하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그 충전된 배터리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건데. 왜냐하면 물속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 때 갑자기 이 디젤 잠수함이 등장해가지고 수상함을 막 격침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영국을 막 2번이나 그 항복으로 몰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참 그 전에는 뭐 거함 거포주의 해가지고 막 포로 쏘고 멀리서 수상하게 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속에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영국을 막 패망 직전으로 몰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디젤 잠수함이에요. 디젤 잠수함은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해전의 영웅으로 등장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는 잠수함의 기술보다는 잠수함을 잡는 기술, 대잠전 기술이 더 빨리 발달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항공모함하고 항공기. 그래서 2차 대전 말경에는 항공기가 나타나면은 잠수함이 수상항에도 얼른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격침된 게 막 56% 됐다고.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승조원들이 아이고 이제는 물 위에 올라가면 안 되네. 오로지 물속에서만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하면서 2차 대전 말경에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 전쟁에서 죽은 전사한 잠수함 승조원들 한 5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유언하다시피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물속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속력으로 있으면 좋겠어. 이런 잠수함을 유언하다시피 했는데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막 개발하다가. 그리고 나서 전쟁이 1945년 끝났는데 1954년에 미국이 그거를 개발했어요. 그게 인류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같은 말이에요. 우라늄을 사용해서 원자를 돌려 추진하는 거니까 그건 공기가 없어도 물속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라늄 핵분열을 해가지고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잠수함이라고. 잠수함이라는 건 원래 물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한자로 쓰면 물 밑에 잠기는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계속 있어도 돼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그러니까 과거의 디젤 잠수함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과거의 디젤 잠수함은 이 축전지 충전을 해서 하루에 2-3번은 계속 물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항공기 이런 게 잡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차이가 나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이 개발된 이후에는 디젤 잠수함보다는 핵 잠수함을 일거로 쳤어요. 그래서 진짜 잠수함, 리얼 서브마린이다. 그랬어요. 리얼 서브마린. 핵추진 잠수함은.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은 가치가 올라가고 디젤 잠수함은 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같이 사용해요. 그 선진국, 강대국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사용하고 그다음에 중소해군국에서는 디젤 잠수함 사용한다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까지 해전의 영으로 급부상했던 그 디젤 잠수함이 아직도 전술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면 계속 사용하겠죠. 강대국에서도. 근데 강대국,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렇게 잘 싸운 디젤 잠수함 다 없앴어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좀 비싸고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정치적으로 우라늄 들어가니까 반대를 하는 데가 많죠. 우라늄 가져다가 너희들 핵잠수함 만든다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오해가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은 핵추진 잠수함 사용한다. 이건 그만큼 전술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요즘 날 강대국 미영, 중, 러, 프랑스, 그다음에 인도 이런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또 그 핵추진 잠수함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다른 나라는 못 갖게 하잖아요. 그게 NPT잖아요. 핵 확산 방지. 그만큼 핵무기와 대등하진 않지만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그다음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고 그냥 전투, 수상함을 공격한다든지 항공모함 맨 앞에 서서 항공모함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략이라는 거는 핵무기의 전략무기거든. 전략이 들어가면 아,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은,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싣지 않고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 출항하면은 인공위성으로 딱 보고 있다가 추적 감시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못 쏘게. 물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지금 다 감시해요. 저걸 나 쏘지 않게 해야지. 그래, 감시를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위험 때문에 항상 인공위성을 감시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핵무기 시설이라고, 못 쏘게.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불안하잖아요. 지상에다 놓으면은 사일로에 숨기고 막 해도 불안한 거예요. 다 아니까, 다 위치를 안다고. 그래서 그 불안한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속에 숨겨놓는 거, 그게 SLBM,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물속에는 전파가 통하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음파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쏠지를 몰라요. 비수 같은 거예요. 뒤통수에 날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핵잠수함에다가 만들어서 핵물을 싣고 우리 남해에 왔어. 들키지 않고. 남해나 서해에서 쐈어요. 그러면 어디서 쏜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쐈는지 중국에서 쐈는지 어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수함의 효과라고. 핵추진 잠수함에.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실는 거, 이게 SLBM인데 그걸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으로 뒤처지고 5, 60배 뒤처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980년대부터 90년대 거치면서 고민고민하고 비밀리에 핵시설을 설치하고 그래서 2006년도에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경량화해서 디젤 핵추진 잠수함에 넣는 게 목표예요, 목표.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잖아요. 안 올라와도 되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실어서 핵추진 잠수함에 집어넣는 건데 이건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다 보니까는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고난도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만들어서 디젤 잠수함을, 그 디젤 잠수함 가지고 있는 걸 개조해가지고 일단 SLBM을 집어넣어 거기다가. 그렇게 한 게 2023년도에 9월 6일 날 김정은이 시찰하면서 진수시킨 게 김군옥함이에요. 그게 전술 핵 공격 잠수함. 통상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해요. 소형화,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일단 디젤 잠수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디젤 잠수함에 집어넣으면 디젤 잠수함 수시로 올라가니까 노출이 되잖아요. 뒤치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궁극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집어넣겠다,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현장을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사실 2010년경부터 그런 걸 만들겠다 선언을 했는데 2021년도에 김정은이가 제8차 당대회 1월 달에 그때 우리도 핵잠수함 설계 검토가 끝나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해 10월 달쯤에서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 다 징계매개라고 그랬다고. 뭐가 문제가 있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코로나하고, 그 다음에 국제 제재, 유엔 제재 때문에 많은 부품을 사올 수가 없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부품이 수만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국내에서 제작하겠어요? 그거를 일부는 사와야 된다고? 그걸 사오려다 보니까 다 국제제로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뭐 2023년도에 이제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하면서부터 최근에 들어서는 병력까지 파병하고 이렇게 하면서 군사적인 협력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이번에 김정은이가 건조 현장을 갔다는 거는 2, 3년 내에, 수년 내에 핵추진 잠수함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 싣고 가는 잠수함은 요즘 날 미국이나 러시아는 그런 잠수함이 출항하면 계속 인공위성을 보고 있다 추적 감시를 해요. 따라다니면서. 이 추적 감시를 하려면 뒤에서 숨어서 해야 되잖아. 그리고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수함보다 속력을 1.5 내지 2배를 낼 수 있어야 돼. 24시간. 그런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물속에 숨겨도 추적 감시해야 된다. 못 쏘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요.
그게 2021년 통일연구원에서 했는데 우리 핵추진 잠수함 가져야 되는 여론이 75.2%라고. 우리도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안 유지를 해가지고 어느 점 가고 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기술은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컴팩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면 이 두 가지 기술이 가장 큰 건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21년도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도산안창호함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원자로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오케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간다. 우라늄은 핵무기의 연료이기 때문에 다 감시한단 말이죠. IAEA, NPT, 그다음 미국이 관장하는 NSG, Nuclear Supplies Group이랑. 그래서 우라늄 사가면 너 어느 나라에 팔았어? 너 사가서 어디다 써? 다 감시해요. IAEA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규제의 대상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보면은 미국에서 사올 때는 그 사오는 기술이나 우라늄은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 수준이 아닌 우라늄 농축도,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20% 미만으로 이제 만들어서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과거에 추진했었는데 이것도 군함에 사용하려면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 IAEA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 뚜렷하게 하고 있다 하는 정보를 누가 제공하지 않지만은 작년 8월 5일 날 TV조선에서 이 공개를 했는데 우리도 원자로를 만들고 있다. 함정용 원자로를 알고 있다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우리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걸 세계 10위권인데 지금 미국이나 어디 IAEA는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한 오랫동안 1,000명이 왔어요. 하노이나 싱가포르 있다면 우리가 주도했잖아. 미국,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걸 이미 선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받지 않은 상황에 가 있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에 SLBM을 실은 핵추진 잠수함을 억제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산안창호하면 SLBM을 실었어요. 6발을. 그거는 디젤 잠수함 중에 6발의 SLBM을 실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성공해서 발사 성공했고 디젤 잠수함은 원래 SLBM을 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니까 북한도 김근호감에 디젤 잠수함에 지금 10발을 실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나 거기는 뭐 기존에 있는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도산안창호함의 최고 수준의 SLBM을 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핵탄두는 없다 이거지. 우리 국가적으로 핵 무기는 아직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 크기를 키워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핵탄두 아니더라도 뭐 현무5나 이런 것 같이 핵탄두를 크게 하면은 우리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국제사회라는 건, 국제정세라는 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일본 적이고 주적이고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의 가상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적대 행위를 해오는 대상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핵잠 추진잠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준비는 해야죠.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술은 다 확보해야죠. 그럴 능력은 다 있다. 그럴 능력은 다 있고 우리가 대안은 다 있다. 그러나 이걸 국제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준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고민해야죠.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핵잠수함 만든다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일본도 물론 나쁠 건데 특히 이제 내가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함부로 이거 꼼짝마 하는데 나하고 같은 무기를 가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이미 다 선박용 원자로를 만들어서 무스라는 상선에 만들어서 다 시험평가했고 지금은 극소형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심해 탐사선에 운용하고 있어요. 일본은 포텐셜 파워는 1위예요, 1위. 근데 만들지 않고 있어요, 핵잠수함.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일 미군이 다 거의 뭐 5만 5천 명이라는 주일 미군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 가데나 공군 기지, 뭐 그 오키나와 해병대 기지 다 있어가지고 거의 일본하고 미국은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 갈급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핵잠수함도 있고 항공모함도 요코스카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리지만 아무튼 북한이 제일 기분 나빠할 것이고 자기 뭐 핵잠수함 어렵게 만들었는데 핵무기 만들었는데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만들어지면 기분 나쁠 거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 자기들을 대등 또는 그 이상이니까 기분 나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만큼 핵무기를 실은 핵추진 잠수함은 베스트지만은 우리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만들면은 그 비수 역할을 할 수 있죠. 가장 오랫동안 물속에 숨어서 도쿄나 뭐 상하이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현대 해군에서 가장 공격적인 무기, 상징적인 공격적인 무기는 항공모함, 그다음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싣고 다니잖아요. 비행장을 싣고 전투 비행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적진 깊숙이 가서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투사하기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가장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건조비도 많이 들고 운용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은 보이지 않게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 들키지 않으면서.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항공모함보다는 덜 비싸요. 건조비도 싸고 운용비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거는 해군력의 최상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시도하려고 많이 했는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국민적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아직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기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의견이 많죠. 왜냐하면 항공기를 사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뭐 2배 이상 든다고.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으로 압력이 있고 그거 뭐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진도가 더디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위협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북한은 핵무기를 뺀 건 다 우리 압도하고 있어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핵무기를 북한이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건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 이상의 적이 어디서 올 것이냐. 거기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죠. 중국은 우리를 지금 속국같이 생각해요. 무시하고.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배했던 노예로 생각한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미군이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미군이 철수되면은 항상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건들 만한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압도하지만 향후에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완탑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막 차고 올라오고 경제력까지 도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면서 계속 자기의 해양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서 지금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리적으로 미국은 이격되어 있으니까 일본하고 호주하고 우리를 잘 활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 일본은 주일 미군,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략 핵폭격기도 있고 뭐 핵잠수함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장을 덜 시켰다고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 중국이 워낙 대차게 나오니까 요즘에는 일본 해군이나 일본 군을 굉장히 현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핵무기를 만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미국이 항상 기분 나빠서 경계선에 있는 북중러는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북중러를 대응하려면 한미일도 핵무기 가지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일본하고 한국을 자기들 말 잘 듣게 할 필요가 있거든. 아니 핵무기를 무장시켜버리면은 우리 한국에서 주한미군 가도 돼요.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후에 중국에서 아무리 말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궁여지책으로 이제 러시아로 붙어버린 거예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도. 러시아하고 중국을 경쟁시켜서 자기 유리한 대로 가려고. 일단 러시아 확 붙어버렸단 말이지. 이런 것 같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핵무장을 안 시키고 지금 자기들 핵으로 해주겠다. 그게 핵 확장 억제 정책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믿겠다. 유사일에 핵 확장 억제를 해준 적이 한 번이 있느냐. 근데 사실상 핵무기는 유사일에 딱 한 번만 사용했거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그 참상을 보고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NPT를 만들고 IAEA를 만들어서 통제하는 못 갖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미군 철수 자꾸 한다 하니까 우리 핵무기 만들겠다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 우리 주한 미군이 있잖아. 우리가 다 해준다는데 왜 자꾸 안 믿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영원한 우방은 없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자꾸 북한은 계속 핵무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알고 우습게 알잖아요. 무시하고. 이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그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해줄게.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런 걸 개 강조하니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국민들 속상한 것도 있죠.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이 50% 60%는 대단한 거예요. 스텔스 같은 거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훈련할 때 모의 기지로 공격하는 거 평택 기지를 집어넣고 있어요. ANTPY-2라는 레이더가 성능이 뛰어나요. 3,000km 이상까지 탐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거의 모든 곳을 커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쏙쏙들이 들어보면 중국은 기분 나쁘지. 미국 항공모함대 등펑 20일 20일 쏴야 되고 여차하면 핵무기를 날려야 되는데 다 그 작전을 하려다 보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 기분 나쁘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 한 50년사 되잖아요. 우리가 6.25를 겪고 나면서부터는 너무 해악한 체질이기 때문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68년도에 청와대 기습사건, 이때 막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확전하지 마라. 그 다음날 23일 날 미국의 푸에블로 정보선이 납치됐다고 북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 폭격하겠다고 상공모함 3개 전단을 동원해가지고 베트남을 가던 항공모함 불러가지고 막 폭격하려고 했다. 그때 우리 국민적인 여론이 우리 국민들 죽이려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미국의 국민들이 납포당하니까 폭격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막 비등했어요. 그러다가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다음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아시가 척해라 이런 것 때문에 자주국방을 막 하려고 했다고. 그 의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방위산업 50년 했는데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경쟁한 거예요. 북한 압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초창기에는 미군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뭐 50년 지나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이런 것이 급속하게 우리가 발전되는 반면에 북한은 공산 체제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로 처지니까 그래서 1980년, 90년대 거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막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만 하냐. 근데 핵무기라는 것이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죠. 핵 확장 억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비등하는 거예요. 세계 군사력 평가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중국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근데 다 자기에게 이제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이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GFP라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여기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인용돼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을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올해 이제 우리가 군사력 5위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 34위를 평가했다고? 여기에서 기관하는 건 핵무기를 뺀 거예요. 핵무기 빼고 재래식 병력수, 무기의 성능과 숫자, 그다음에 예산, 국방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경제력이죠, 경제력. 그다음에 뭐 사회 간접 시설, 공항이나 철도,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한막 엄청 많아요.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60여 개 이상을 다 지수로 평가했는데 우리가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트르키예, 이탈리아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5위 정도 됐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수치에 불과하고 핵무기를 대입하면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는 미군하고 계속 연합훈련하면서 훈련 수준이 높잖아요. 훈련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뭐 전과 나타난 거 있어요? 병력 파견해가지고 계속 연합을 이런 거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뭐 교리나 상호 간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성과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전쟁 능력이라는 건 동원 능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뭐 국가 무기 생산 능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훈련 수준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위 정도 얘기하는 거는 틀린 것 같지 않은데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틀린다. 그런 얘기. 핵무기를 여태까지 인류에 사용한 거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상징적이다, 상징적.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사용되면은 거기에 GFP에서도 집어넣었을 거예요, 핵무기를. 그러나 그거를 안 집어넣는 거는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푸틴이 좀 힘들고 좀 밀린다 하면은 잠수함을 북해에 가가지고 싹 올렸다고. 마스터를 올리면서 핵무기로 쏠까 말까 이렇게 막 뉴스에 선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쏘려고 해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쭉 증명이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도 만지작 했지만 못 쏘는 이런 게이기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막 북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뭐 미군을 일단 믿어야 돼요. 미군은 우리 한반도에 28,500명이라는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은 뭐 라이언 일병이 구하기 하면은 뭐 자기 병사 한 명 죽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공격하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되고, 6.25 전쟁 때 37,000명이 미군이 와서 전사했잖아요. 그런데 믿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미군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 필요에 따라서 철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국익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은 숫자로만 아니라 그런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공감대도 중요한 거예요. 자주국방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그 통치력, 그 다음에 국방, 이 젤렌스키가 비난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미리미리 평가하고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괜찮은데 크림반도를 뺏겼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요즘 그 방위산업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육군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는 뭐 그야말로 무기 체계 내에서 BTS라고 하잖아요. 한류의 BTS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0% 60%는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미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아주 기분 나쁜 거. 우리가 장하고 있잖아. 그다음에 뭐 K2 전차 이런 것도 뭐 거의 독일의 최고수 레오파르드로 경쟁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현무 미사일 5 미사일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랑 중에 자랑이에요. 미국에서 대서특필 하잖아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엄청나게 성능이 출중하고 가격도 싸다. 이건 미군이 선전해 주니까.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함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록 우리가 사온 거지만은 P3나 P8 같은 거는 북한 그 많은 디젤 잠수함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인공위성도 발사해. 정찰위성. 이게 제일 눈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KF-21은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4.5세대 전투기다 그러는데요. 사실상 뭐 만드는 사람들 물어보면 사실상 5세대 가깝다. 스텔스 기능까지. 그 다음에 공대공 뭐 공대지 미사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미군에서 사온 거지만 F-35 스텔스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지. 언제 레이더 안 걸리고 와서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중 저기경보 통제기 이런 것들은 진짜 비싸고 다양하게 적진을 다 보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 다음에 뭐 공중급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됐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런 무기체가 있다는 걸. 한미동맹은 1953년에 이제 결성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7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세계의 거의 동맹을 평균 내보면은 동맹이 균열된 게 9.5년 정도 됐어요. 우리는 뭐 지금 7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아주 동맹인데 그 동맹은 1차적인 목적이 대북 견제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다시 못 일으키게. 그래서 우리가 한 5만 명이 있다가 축소해가지고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만큼 무기체계가 성능이 많아지고 높아졌고 경제력이, 전쟁은 돈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돈, 경제력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런데 핵무기를 빼고, 그러나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우리를 활용해서 이제 북한은 뭐 충분히 억압하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중국이 계속 부상하니까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겠다는 걸 내심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노리는 게 남사군도 장악해가지고 해양 자원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석유 자원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만 점령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 2027년에 뭐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중국을
미국을 억제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이격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호주 이런 데를 계속 활용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6.25 때 도와줬고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동맹이 요구하면 우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도 억제해야 되지만 중국을.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엄청난 경제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스탠스를 잘 해야 돼. 미국도 충족하고 중국은 삐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러나 아무튼 뭐 미국이 우리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하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특히 감사할 일이죠. 왜냐? 그만큼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공군력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성능이 좋고 투사 능력이 좋잖아요. 해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평택의 험프리 기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대 미군 기지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한 거는 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관계가 있어요. 그게 제일 앞에 있는 게 중국인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훈련할 때 모의 기지로 공격하는 걸 평택 기지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들은 이제 코앞에 있는 적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방어할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서 중국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시그널을 항상 보내야죠. 그래서 뭐 한미연합을 할 때도 그런 걸 가상해서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고 한국도 공격하고 다목적이죠. 왜냐하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한국하고 미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이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원군을 요청하면은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한미 동맹 7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북한 네 나라는 미사일 능력에서는 중국이 1번이고 지금까지는 북한이 2번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무 미사일 5부터 계속 이제 2021년에 미사일 지침,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되면서 막 키웠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다 미국이 하나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키워가지고 미사일 전력으로 중국을 대항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하나의 보관이 있기 때문에 2021년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본도 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거기는 평화헌법에 의해서 외국을 공격 못하게 됐잖아요. 들어오는 거 전수방위만 하게 됐는데 다 고쳤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뭐 방위비를 GDP 2% 이상 올리고 있다고. 2026년까지인가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 나라가 다 미사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다 미사일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세계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제일 잘 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우방국과 같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동참해라. 왜냐면 돈이 많이 들거든. 미사일보다 미사일 방어하는 시스템이 돈이 더 많이 들게 돼 있어요. 레이더 통제 시스템 이런 거 하려면은. 그러나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층 방어를 하죠. 다층 방어. 맨 위에서는 SM3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안에서는 GBI로 하고, 수상함에서도 뭐 SM6나 이런 걸로 다, 그 다음 패트리어트, 굉장히 다층 방어로 됐는데, 우리도 이제 미국의 방어 시스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도 촘촘하게 엮어가고 있다고. 지금 처음에 우리 했던 게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고, 패트리엇 2, 3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LSAM이나 그 다음에 MSAM 이런, 우리도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아무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KAMD 해가지고 미국에 의존한 지금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막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개발 거의 다 됐어요. 좀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철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20km 고도에서는 천공 1, 2, 거기다가 미군의 패트리엇 시스템, 그 다음에 사드, 그 다음에 곧 있으면은 우리 수상 전투함에도 SM3가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도 다층 방어를 지금 구축하고 있죠. 사드는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중요 포션을 차지하는데 상징적이라 할 수 있죠. 고도가 40km에서 150km까지. 그러니까 미사일을 날라오면은 그 중거리 미사일 같은 거 다 막아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 19형 미사일까지 개발했지만은 중거리 미사일도 있단 말이죠. IRBM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남한을 공격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게 고심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 상주에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북한 쪽
쪽을 다 레이더로 보고 있다고. 이 레이더를 보고 있는 중요한 레이더 중에 하나가 AN/TPY-2라는 미군 그 레이더예요. 뭐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 통제소 이렇게 다 그다음에 미사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방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ICBM, IRBM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했어요. 일단 우리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AN/TPY-2라는 그 레이더가 특별한 레이더가 성능이 뛰어나요. 그거는 전진 배치 모드로 운영할 때는 3,000km 이상까지 다 탐지가 되는 거예요. 미사일은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방어하니까 중국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미사일은 안 무서운데 그 레이더가 중국의 거의 모든 곳을 커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쏙쏙들이 들어보면 중국은 기분 나쁘지. 미국 항공모함대 등펑 20일, 20일 쏴야 되고 여차하면 핵무기를 날려야 되는데 다 그 작전을 하려다 보면 노출이 되잖아요. 레이더 시설도 탐지가 되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모드는 종말 모드라는 게 종말 모드. 그거는 800km에 1000km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상주에 있는 거는 종말 모드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차하면 이제 미국이 전진 배치 모드로 하면은 중국을 커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800km에서 1000km 정도 종말 모드로 해가지고 북한을 집중적으로 탐지하고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그랬는데 중국이 볼 때는 너희들 유사시에는 또 여차하면은 뭐 전진 배터리 모드로 봐가지고 우리를 다 훑어보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반발하는 거죠. 속셈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의 이제 ICBM 같은 거 미국을 공격한다면 막 고도가 1000km 이상 올라간다고? 근데 이거는 뭐 북한에서 날라오는 거를 커버하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는 40km에서 150km까지니까 그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150km까지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기분 나쁘다 이거지. 여차하면은 전진 배치 모드로 놓고 중국을 다 감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참으로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한 전쟁이에요. 완전히 허접한 무기들 다 동원된 거예요. T-72, T-80, T-90 탱크들이 격파된 게 한 수천 대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째 별거 아니네. 다 쓰러지네. 러시아 거를 벤치마킹하고 생산한 나라가 중국. 카피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렇게 했는데 중국 그것도 뚝 떨어져. 한국 무기는 굉장히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신속하게 배달도 된다 하고 여기서는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확 부각됐죠. 늘려야 된다.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각 나라에 살려고 하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세계 경제 불황,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경제도 피폐해졌고 한국 경제 잘 나가던 반도체 뭐 이런 산업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얽혀가지고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방위산업은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산업이에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얘기를 이미 선언했고 2022년도에 폴란드에 이제 무기를 수출하면서 173억 불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2021년도에 12대 전략산업 중에 가전제품이 171억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걸 능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건 일단 고용이 많이 돼야 되고 수출을 많이 되고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방위산업인데 저도 군 출신 중에서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옛날에 군인들 가면은 이게 뭐 돈만 많이 들고 뭐 돈 먹는 하마다 방위산업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걸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옆에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급하잖아요. 이건 뭐 우리 언제 또 침범할지 모르니까 자기 있는 옛날 무기들, 기존에 있는 무기들을 다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신무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K9 자주포나 K2 전차, FA-50 공격기, 그다음 천무, 239 뭐 이런 단장 포 이런 것들을 대거 수입을 하면서 이 한국의 무기가 완전히 각광을 받은 거죠. 그런 무기 K9 자주포나 K2 전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공급받고 영국 같은 데서 공급했는데 아니 빨리 무기를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미국은 전 세계로 팔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냉전이 끝나고 나는 나토에 의존했다고. 나토 방위비 분담금 되고 그러니까 생산 라인도 다 죽이고 전쟁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쟁 발생률이 줄어드니까 그래 생산 라인 다 줄이고 했으니까 이건 뭐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안 되고 라인을 줄이면 돈이 비싸져 또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이 주문 딱 서치하다 보니까는 한국 무기는 굉장히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런데 배달도 된다 하고 여기서는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확 부각됐죠. 특히 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우리 K2 전차 이런 것들은 가격이 거의 절반 차이 나요. 물론 사양에 따라 틀려요. 외국에 나가는 건 뭐 붙여주느냐에 따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대강 그렇다 이게. 그다음에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독일의 PGH 2002 전차 가격도 차이 나고 성능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 무기가 확 부각된 거죠. 그래서 뭐 요즘 K 방사는 거기를 필두로 해서 폴란드가 거의 우리 무기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소문나고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런 데서 계속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확 부상한 거예요. 폴란드도 딱 내심은 한국 무기를 빨리 이전받아서 자기들도 좀 생산 라인을 키워서 유럽에 팔아야 되겠다 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맞아 떨어진 거지. 그 다음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 주문하면은 뭐 3 내지 5년 걸리거든. 탱크 하나 만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 1년이면 다 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K2 전차 같은 K2 전차는 걔들이 원하는 것보다 3개월 먼저 배달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가격이 싸, 성능도 뛰어나, 탑 수준이야, 배달도 아주 신속하게. 그러니까 뭐 금상첨화죠. 이렇게 해서 쫙 한 2022년, 3년, 4년 이렇게 막 붐이 되니까 유럽이 긴장하잖아. 야, 유유가 대단한 나라들만 다 모여있는데 왜 무기를 거기 다 한국에 무기로 잠식당하느냐.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EU 우리 잘난 사람들 많은데 무기 자금률 좀 높이자. 20%밖에 안 됐어요. 자금률이. 근데 지금은 50%로 높이자 하더만 최근에 들어서는 60% 높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지.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금방 끌어들일 수 없어요. 품질 높이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생산 라인을 급격하게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래 걸린다고. 그다음에 가격도 뭐 우리는 대량 생산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남북한을 계속 경쟁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능 개량을 수시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돈 먹는 하마다 욕 얻어 먹는 요즘에는 효자 노릇 한다는 얘기 들리는 거 남북한을 계속 경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산 무기가 요즘에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방산 시장 호기를 누릴 것이냐. 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들이 있는데 전쟁이 비록 끝나고 휴전이 가더라도 한 5년 내지 10년은 현 기술을 유지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간 무기들을 정착하고 훈련시키고 하려면 그 정도 걸려요, 최소한. 새로 무기를 만들 때는 10년 이상 걸리고 기존에 있는 성능 개량은 5년에서 한 10년 걸린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제 트집 잡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EU 국가들 너무 염치 없어. 당신들 우리가 돈 다 대주니까 나토 운영하고 있는데 잘 사는 나라들 무기 빨리 자체 준비하고 그다음에 국방비를 GDP 대비 2% 올려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트럼프를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안 올리려고. 그런데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거의 다 올렸어요. 2% 이상. 지금 뭐 32개 중에서 23개 국가가 올렸다. 2% 이상. 폴란드 같은 경우는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 돈을 올려도 그 생산 시설을 급격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건 사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메꾸고 있고 2022년도에 173불을 수출하면서 우리가 다음 해로 미룬 게 있어요.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보다 잘 못 사는 중소 국가에 이제 우리가 무기 팔 때는 돈을 빌려줘요. 그걸 차관 비슷하게 빌려준다고. 뭐 어떤 사람은 왜 빌려주고 파냐 그런데 빌려주고 팔아도 MR로라고 했죠. MR로. 무기 막 팔고 나서 한 30년은 우리가 무기 또 공급해야 되고 부품 공부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 돈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빌려주고 사도 남아요. 그래서 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173억 달성하면서 너무 많은 뭐 그 무기를 한꺼번에 팔으니까 빌려줄 돈이 부족한 한도액 초과된 거예요. 한도액 초과. 그래서 카드 쓰듯이. 그래가지고 그 법도 고치고 그랬어요. 늘려야 된다.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각 나라에 살려고 하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위산업만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 무역진흥공사나 이런 데서 빌려주는 돈이 방위산업에만 갈 수 없거든. 다른 산업에도 빌려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방위산업만 그러니까 방위산업 펀드를 별도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많이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주문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이제 사실 유럽에서 계속 견제를 하고 그러면은 미국까지 나중에 견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견제하면은 굉장히 다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동이나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계속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거죠.
폴란드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 우리 최대의 고객이죠. 폴란드는 뭐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그 폴란드 때문에 루마니아, 노르웨이는 계속 확산되는 것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이란하고 맹주 다툼하는 거, 대장질 서로 하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급해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 대공무기 천궁2 이런 것들은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전쟁이 대세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할 때도 이란에서도 계속 미사일 공격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대공.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아이언도모로 무장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고도 20km, 15km, 20km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천궁 같은 게 최적의 무기라고. 천궁이 LIG 개발한 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이라크, UAE, 뭐 사우디 이런 데서 계속 살려고 한다고.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잠수함도 살려고 해요. 호르무즈 해협 뭐 이렇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우디는 잠재 고객 시장에서 큰 시장으로 대두하고 있죠. 가장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첫째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뛰어나다. 싸고 품질은 좋다. 성능은 좋다 이거고. 두 번째는 신속 배달. 원하는 대로 착착 배달해 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AS라면 AS. 유럽에는 K9 자주포를 사가는 나라끼리 유저 클럽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가서 우리가 교육도 해주고, 우리가 때로는 불러서 아시아, 중동 있는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걸 잘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좋죠. 그래서 뭐 싸고 품질 좋고 적기 배달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잘 시켜주고 후속 군수 지원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잘 팔리는 이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고성능 무기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우리가 기술 전수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독일의 성능을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타봤으니까 정숙성이라든지 무장 능력 이런 것들은 뭐 독일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고, 특히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 그다음에 필리핀, 최근에 들으면 칠레도 또 살려고 한다는 얘기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지금 우리가 잘만 하면은, 우리 내부에서 다투고 싸우지만 않으면은, 원팀에서 하면은 많이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KF-21 같은 경우도 말은 4.5세대인데 실질적으로는 5세대 전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뭐 스텔스화, 뭐 그다음에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싸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여기저기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금. 특히 FA-50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가격은 엄청 싼데 성능은 뛰어나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KT-1 훈련기를 이용해서 또 훈련까지 잘 시켜주지 이러니까 동남아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항공기, 잠수함, 그다음에 수상함, 전투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남미권에서도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기에 이제 우리가 또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사에서 참으로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한 전쟁이에요. 왜냐면은 이라크전만 해도 뭐 거의 미사일 전쟁으로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비디오로 찍으면 막 불이 날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는 탱크도 종원되고 허접한 무인기도 종원되고 견착식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쏘고, 진흙밭에서 막 탱크끼리 교전하고, 그래서 구식 무기부터 신식 무기까지 현대전은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완전히 허접한 무기들 다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특히 T-72, T-80, T-90 탱크들이 무인기에서 격파된 게 한 수천 대란 말이죠. 그게 뭐 수백만 원짜리가 막 수십억 원짜리 탱크를 격파시키니까,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제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수호이 전투기 이런 것도 F-16호 붙으면은 상당히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 러시아 거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다 쓰러지네. 비교 같은 거, 비교가 탱크, 항공기 뭐 이런 데, 그 다음에 막 모스크바 함이라고 가장 순양함, 러시아 순양함, 그런 것도 미사일에, 넵튠 미사일에서 격침됐잖아. 이런 걸 보고 러시아를 우습게 봤죠. 야, 이제 러시아 거 살 거 아니네. 그래서 베트남, 중국, 뭐 인도 이런 데서 러시아 거 많이 샀거든. 뚝 떨어졌어.
주문율이. 그 다음에 또 이 전쟁하면서 서방에서 제재를 했잖아요. 제재를. 반도체 팔지 마. 뭐 팔지 마. 무기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해봤자 잘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떨어졌죠. 그래서 러시아가 원래 미국 다음으로 무기 수출국 2위였는데 지금 프랑스는 밀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러시아 거를 무기를 가져다가 벤치마킹하고 역설계해서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카피의 왕국이잖아요. 중국 그렇게 했는데 중국 것도 떨어졌어요. 중국 것도. 다 러시아 거 카피했는데 그거 믿겠느냐고. 타격이 심해요. 그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변모가 됐죠. 전쟁이 신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재래식 무기부터 현대 무기가 다 동원되는 게 이 전쟁이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이 돈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다 남은 나라에 의존해가지고 나토나 미국에 의존해가 하다 보니까 지금 영토는 러시아에 뺏기고 광물은 미국에 뺏기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설 자리가 없고 국민들은 피폐하고 700만 미성이 안 돌아온다고 이런 비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훈이란 말이죠. 일본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평화헌법에 의해서 오로지 전수방위만 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꿨잖아요. 2014년도 아베가 그거 바꾸고 이제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자위대를 위한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무기. 누구 흉내낼 것도 없고, 우리는 전수방어니까 우리는 이거만 하면 돼. 그런데 특이한 거는 미국하고는 엄청나게 정보교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기술 수준까지 따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F-15 공동 생산도 하고, 그다음 미사일도 뭐 공동 생산하고 그 정도로 수준이 올라갔어. 근데 독자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잖아요. 경쟁자가 없으면은 항상 돈이 많이 들어요. 뭐 누가 시비 안 걸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국가에 사주니까. 거기다 기술은 많이 발달돼.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가 2차 때 항공모함도 미국보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술력은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을 하는 사람이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C-130 수송기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에서 벤치마킹에서 개발했는데 C2가 있어. 이게 미국 항공기보다 3배가 더 비싸. 그 다음에 F-16 미국 비행기를 가져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역설계화해서 생산한 게 F-2 전투기인데 이것도 3배가 비싸요. 가격이. 그럼 누가 사겠느냐고. 그냥 독자적으로 혼자 있기 때문에 나토 기준 이런 데고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잖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살 때는 예를 들어 태국이나 이런 데 산다. 그러면은 이거 사다가 하면은 무슨 부품 호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것이고 오로지 일본 아니면 안 사고 일본가 비싸고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하겠느냐고. 계약하려다 말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 수출을 하려고 2014년부터 법을 바꿨는데 계속 추진해도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성이 없고 가격은 비싸고 그다음에 AS도 잘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은 방위사업 시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상 협력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라이센스 프로덕션이 트렌드예요. 일반적인 트렌드. 예를 들면은 그거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 그게 트렌드가 되게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독일에서 잠수함을 처음에 사올 때 첫 번째 배는 독일에서 만들고 두 번째부터는 라이센스 프로덕션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9척, 18척을 사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18척을. 그러면서 기술을 전수받은 거지. 기술을 전수 안 해주면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 안 해주거든. 그리고 정부에서 신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보다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잖아요. 캐나다에 수출하려고 하고. 그 장점이 있어요. 라이센스 프로덕션을 하면. 그런데 단점은 기술 이전해주면은 기술이 유출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량으로 사면은 또 AS까지 다 이렇게 이 군수지원과 MR로까지 다 이어지니까 좋은데 단품으로 사면 한 서너 대 팔고 말아버리면 돼요. 그럼 자기들 깝깝하잖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프로덕션을 하면은 우리 같이 뛰어난 나라는 괜찮아요. 우리가 다 또 이렇게 생산하고 작업 인부들 괜찮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그걸 수출을 해요. 라이센스 프로덕션을 하면은 거기 기술력이 떨어지면 불량품이 많아. 불량품이. 그러면 우리가 또 책임져야 돼. 우리가 개런티를 해줘야 돼.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트렌드는 라이센스 프로덕션, 기술 이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좀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따라줘야 돼요. 공장도 세워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장단점을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기술력이 없는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량품이 나서. 그래서 그냥 단품으로 팔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후속으로 또 계약을 맺어서 또 수리해주고 이런 절차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틀려요. 나라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나라에는 라이선스 프로덕션하고 어느 나라는 그냥 특정 수량만 팔고 이런 걸 전략을 잘 채택해야죠. 지금은 방산에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방위산업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사람 뽑는 거였어요. 우수한 인력이 안 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비교적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든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거기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조성된다는 건 잘 된다는 것. 그래서 계속 기술 개발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육군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 그동안 많이 안 팔았잖아요. 그런 그 미사일 같은 것도 엄청나게 팔 수 있는 이제 소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정 같은 경우도 잠수함 비롯해가지고 KDDX 지금 개발하려고 이런 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팔으면은 훨씬 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항공기 같은 경우도 KF-21은 지금 불티나게 지금 주문을 받고 있고, FA-50 공격기라든지 수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가 후발주자지만은 AI를 탑재한 무인기라든지, 요즘에는 방위산업에서 AI 기능이 엄청 들어가요. 무인 차량, 무인기 이런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면은 우리가 비록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AI도 후발주자지만은 곧 따라잡을 것이다. 그거를 방위산업에 잘 접목시키면은 기술 격차가 일어나서 차별화가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가능하다. 이렇게 하려면은 정부에서 여건을 잘 만들어야지. 그거 제일 중요한 게 R&D 예산을 많이 부어줘야 돼. 그리고 성능 개량을 많이 해줘야 되고, 군에서 요구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될 때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특히 뭐 인류 역사 전쟁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무기를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판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양심이 같이 드지만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는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기업, 학교라든지 연구소 다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우리 방위산업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정말로 힘들었을 때, 이때는 핵무장 아니면 못 살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과감히 좌절시켰고, 그러나 우리 꾸준히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우리가 무기를 개발한 효과가 오늘 방산으로 인하여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방위산업, 자주국방도 하고 국민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